예, 소장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 이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던 평안함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앓고 중독자라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평안하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중독자라는 사실을 어찌할 수 없어 마지못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독자라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못 마시는 것이 괴롭고 중독자라고 낙인 찍히는 것이 싫고 중독자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괴롭고 싫습니다. 병원이나 금수기도원에서 만난 알코올 중독자들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혹시 저를 만나더라도 이런 곳에서 만났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이 폭로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동생과 함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나를 소개할 때 옛날 내가 지독하게 술을 마시던 시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다고 자랑하니 자랑을 합니다. 자기로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낸 형이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그것이 싫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술을 완전히 끊고 한 2년 정도 경과했을 때였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내어주고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가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술도 아주 딱 끊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망할 놈의 뺐네. 어디 자랑할 게 없어서 옛날 술 먹던 일까지 창피하게 까발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술을 끊고 2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상처는 마음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중독자가 말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니 술이 안 끊어지고 시인하니 끊어지더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A의 12단계 중 제1단계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고 스스로 생활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했다 해서 시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이나 인정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인정의 사전적 의미는 옳다고 믿고 정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옳다고 인정함으로 풀이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영어로 된 A의 12단계와 12전통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사전을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12단계의 제1단계 중 영어 미트를 한국 A에서 시인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는 시인으로도 인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왜 그는 인정하니 술이 안 끊어지고 시인하니 술이 끊어지더라고 했을까요? 그 해답을 나는 평안함에서 찾았습니다. 한 친구는 한때 국내 굴지 건설회사에서 이사까지 지내고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술 문제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차마 그 앞에서 그 술 문제를 거론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가 싫어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친구 모친상 조문자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는 경조사에 항상 늦게 도착합니다. 서둘러 조문을 마치면 종이컵에 소주 반 병을 따라 마시고 연기같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오래 앉아있으면 술 더 마시게 되고 더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어 귀가 터지고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한 그는 곧바로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얘기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 내 친구 얘기인데 말인다 하고 자신의 술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겁니다. 술에 들어가면 왜 자꾸 더 마실 거 싶지? 계속 마시다 깨우면 아침이고 집이래.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대. 또 다른 친구는 나에게 자신의 술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담배 3갑, 소주 2병을 마셔야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알코올 중독 중증은 된 것 같다. 앞의 친구는 중독까지 갔으나 뒤의 친구는 남용의 초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상대가 술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술을 거절하는가?
이걸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단주 생활이 성숙하지 못한 많은 중독자들은 지금 약을 먹는 중이어서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또는 식사 다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등으로 궁색한 변명으로 술자리를 피합니다. 이런 현상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또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나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서울역 지하도에서 술에 취해 구걸하며 살아가는 노숙자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인격 바탕자, 무능력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술미치광이, 가정 파괴범 등 세상의 온갖 나쁜 이미지를 모두 덮어 씌워집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런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보호 차원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임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술을 권하면 알코올 중독자라서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궁색한 병명으로 술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뿐이며 그것이 거절의 핑계가 될 수 없을 때 마시고 재발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친구들과의 모여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파줄 반지쯤은 즐기는 애주가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마시는 것이 멋쩍었는지 나에게도 술을 권했습니다. 오래 안 마셨으니 이제 조금씩 마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술을 거절하자 음주에 섞어 마시라는 겁니다. 그마저 거절하자 한 친구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속장을 꺼내 탁자에 놓으며 나에게 술을 먹이는 사람이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친구는 두 손으로 내 두 손을 잡고 다른 친구가 잡게 하고 강제로 입에 쏟아 붓겠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친구는 안 마시면 머리에 쏟아 붓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머리가 젖으면 머리 감으면 되고 옷이 젖으면 빨아입으면 되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자 그들은 못쓰게졌습니다. 이런 소득이 끝나자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장난에는 악의가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말이다. 어린 개구장이들이 연못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에게 돌멩이를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개구리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생각은 전혀 없어. 단지 재미로 돌멩이를 던질 뿐이야. 그런데 만일 개구리가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다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 너희들 장난은 악의는 없지만 만일 내가 너희들 장난에 져서 술을 마시면 나는 다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야 해.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 꼴이 되겠지.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지지?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수려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알코올 중독이 그런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 이제 다시는 그런 장난을 안 할게. 우리도 앞으로 술을 조심할게. 그 후부터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할 때 가장 먼저 음료수를 청해 나에게 권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마음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하든 당당하게 숨김없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규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타버린 사람의 줄임말로 정말 일개인처럼 온몸이 주름져 있어 붙은 별명입니다. 최규철 선생은 자동차 사고의 화상으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구조되어 6개월 동안 27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몸은 말이야. 이래봬도 무지 비싼 거야.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만든 걸작품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손 안 간 데가 없단 말이야. 이런 유머가 있기 전에는 전신이 괴물 같은 모습에 절망하여 거의 폐인 것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만 치과하는 은는 생활이었습니다. 마지못해 꼭 외출할 때면 머리는 모자로 가리고 사각형의 마스크로 얼굴을 감추고 장갑으로 손을 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날 초등학생인 어린아들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방문을 열어뒀고 팬티바람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아이들이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추악한 의문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으악 괴물이다 하고요. 그는 죽고만 싶었습니다. 40년 넘게 농촌운동에 헌신해온 자신을 또 가난하여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장기려 박사와 정신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든 자신을 이꼴로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자 의료보험조합이 지금 의료보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괴물로 변한 그는 밖에서 당한 서름을 술로 응어리로 풀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밥상을 뒤집었습니다. 장롱을 열고 이불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아들이 겨우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 기도로 지새우던 어느 날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와 같이 화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과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는 툭툭 털고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1995년 제 몸 누일 공간도 없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부산의 슈바이처 바보의사 전기래 박사와 같이 했던 정신자 의료보험조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간질환 자 치료 사업인 장미회를 새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천막 하나 달랑치고 두밀리 자연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장애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다방으로 들어가면 주인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주고 나가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돈을 받아 차 한 잔을 먹고 나왔습니다. 차비 안 맞는 버스 기사에게 끝까지 병신이 아니라며 동전을 넣는 오기가 생겼다고 수리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튼튼한 울타리였습니다. 바람에 부대끼는 나무 소리에 파묻혀 남몰래 운 적이 그 얼마이며 천진한 아이들이 웃음에 기대어서 날려버린 슬픔이 또 얼마던가 하고 그는 수리했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책시절 선생과 같은 용기, 자신의 집으로 숨기기에 급급했던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과감히 또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던 평안함을 주시고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영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